금 100g을 금고에 넣어두고 10년 후에 꺼내보시면 금이 119g 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투자에서 금리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마침 지난 수요일 국제 금값이 하루에 4.6%나 하락한 적이 있어요. 같은 날 은 가격은 장중 14%나 하락했을 정도로 낙폭이 좀 컸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금융 수준, 금융 지식 수준을 평가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주 금값이 급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초보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 좋게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일단 털어놓고 나오시고 챙기시고 좀 더 실력을 키우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권고를 드립니다. 이 바둑은 급수대로 대결을 하죠. 태권도도 실력이 비등한 사람끼리 겨룹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와 30년 묵은 눈구렁이가 하나의 링에서 무제한으로 붙는 게임이에요. 이 시장에서 초보 배지를 달고 계시든 시장의 지배자가 되시든 여러분들 선택이란 말이죠. 기왕 시작을 했으니 너무 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입니다. 이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장에 대한 의문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7년 동안이나 썼지만 여러분들은 70일이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금값이 갑자기 폭락한 이유도 궁금하시겠지만 달러가 계속 하락했던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유로화 강세 요인이 있다는 진단을 오래전에 드렸어요. 하지만 지난달에만 달러가 4%나 급락했는데요. 이 월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러의 약세가 좀 더 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고평가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계속 상승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 하루가 멀다고 월가에서는 조정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예상 EPS를 본다면 지금 2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난 1995년 이후 평균 15배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거보다 월등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은 고평가는 지난 1999년 IT 버블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버핏 신호 아십니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요. 이 지표가 0에서 80 사이면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100보다 크면 시장은 고평가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8이에요. 과거 최고 수준이 155였습니다. 그 과거 최고 수준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온라인 조사업체 엘프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까지 미국 내 중소기업에서 8만 곳이나 영구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8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올해 7월 말까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신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대략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책, 연준의 돈풀기,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도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몽땅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74번째 이야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은띠 편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상대적 매력을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몇 가지 기술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 오늘 이야기가 좀 편안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미국 재무부에서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경기부양책을 쏟아붓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대략 2조 8,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전체 발행 총액의 85%가량이 T빌, 그러니까 단기채였는데요. 단기채 위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채무 한계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단기채 발행이 집중됐고 그로 인해서 미 국채 평균 만기가 60개월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면 가격이 폭락해야 돼요. 금리가 급등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기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들은 물론이고 연준에서도 눈만 뜨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이 쉽게 통제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미국 가계 52%는 급여 없이 석 달을 버틸 수가 없는 가구들입니다. 기업들 중 상당 부분은 이들에 대한 영구 해고를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부양책으로 주가가 오르곤 있지만 이미 충분히 고평가이고 결국 시장은 민낯을 드러내게 될 터이니 더는 욕심 부리지 말고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만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역시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여기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이나 혹은 현금 등가물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유동성이 좋은 현금 등가물이라면 TV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족족 싹쓸이 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발행량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는 하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기금리 하락의 이유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 정부의 공급 물량도 크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더해 연준이 장기물 위주로 빠르게 매입해주면서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중간 정리하자면 외국인, 연기금 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물을 매도하고 T빌, 단기물을 매수했고요. 연준이 중장기물을 모두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채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에 걸쳐서 금리가 고르게 하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크채까지도 말이죠. 지난 3월에 정크채 수익률이 11%까지 치솟았었어요. 이게 최근 평균 5.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할 것 없이 또 우량채와 투기 등급의 채권까지도 모두 금리 하락이 진행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미 국채 시장에서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어 왔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 국채 10년물은 0.535%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 대비 60베이스 포인트 이상 하락했거든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장기물 국채 금리가 왜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부연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같은 기간 동안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물가 연동 국채 BEI, 즉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0년물 기준으로 1.619%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00bp 이상 상승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와 BEI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돈의 수요처가 커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정상이고 또 기대 물가도 따라서 오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최근 수개월 동안 이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기대 물가가 커지는 과정에서 국채 수익률은 일찍 하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또 실질금리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2% 금리를 준대요. 그런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가 5%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명목상으로 2% 금리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력 기준으로 한 실질금리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예금을 두시겠습니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은행에서 10% 금리를 준대요. 근데 기대 물가가 15%랍니다. 그럼 구매력 기준으로는 연간 5%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데요. 과연 10%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은행에 그걸 두시겠습니까? 10% 이자를 받아도 이미 5% 손실 확정입니다. 근데 그 돈을 빼다가 금이나 비트코인이라도 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의 금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 요 공식을 한번 잘 보세요. 플러스 기호를 가진 명목금리는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옆에 마이너스 보인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실질금리를 구해보면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1.059%가 됩니다. 미국에서 실질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은 적어도 제가 시장에 있었던 지난 3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정의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실질금리와 BEI가 돌연 부의 관계로 돌아선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3월 0.55%를 저점으로 지난 주말 말까지 1.62%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간단하죠.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들이 시장에 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최근 연준의 데이터를 보면 M1, 그러니까 본원 통화 증가율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억지로 끌어올렸던 M1 증가율의 최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 미만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시면 현재 유동성 확대 정책은 정말 말도 못하게 과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월만 콕 찍어서 M2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3%나 급증했는데요.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연율 기준 평균 상승폭인 10%를 무려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준은 뭘 하죠? 즉시 금리를 올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연준의 제1목표가 바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니까요. 하지만 연준은 과거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인플레를 아예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실제로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not even thinking about raising r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생각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시장에서는 기대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연준이 갑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물가가 상승해도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스페셜 리포트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략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우선 제가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347번째 아들 편지, 검은띠 편을 좀 소환해보면 글의 중간쯤에 이렇게 기술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고대 유물이 되어가고 있지만 어떤 의미의 시점에서 주식을 더 사야 하는지 혹은 채권을 더 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간단하게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소개하마. 첫 번째는 페드 모형이다. 가장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미국에 현존하는 전설적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력도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어. PER의 역수 빼기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구해서 만약 0보다 작다면 채권이 싸다는 것이니까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높인다. 반대로 0보다 크다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더 사는 게 맞다. 라고 쓰여 있어요. 위에 그 페드 모형은 또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적정 PER은 1 나누기 실질금리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주식의 상대가치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낮아지다 못해 실질금리가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면요. 분모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적정 PER은요.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의 고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실질금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명목금리를 많이 줘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은행에 예금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찾아다가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 리스크와 같은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손해를 확정해가면서까지 은행에 돈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페드 모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됐다는 얘기죠.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주가 상승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과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를 더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대략 3배 정도로 큰데요. 상대적 매력도가 채권보다 주식이 월등하다면 주식 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다라는 것은 최근 주가의 이 무작위한 상승, 그리고 달러가 속도를 내면서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모든 3가지 이유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결국 돈의 보유 가치잖아요. 근데 달러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뭡니까? 달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잖아도 달러 약세 요인이 명확한 국면에서 달러가 더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금 가격이 지난 수요일 폭락한 것도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하죠. 수요일 새벽에 미 증시에서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자마자 미 국채 수익률이 덩달아 따라 올랐거든요. 수요일 새벽 10년물 국채 금리는 0.638까지, 이 목요일 새벽에는 0.690까지 상승했거든요. 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서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명목금리가 화끈하게 튀어올랐으니까 실질금리가 더 커졌고 이게 금리에 매우 민감한 금 가격을 폭락시킨 겁니다. 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금과 달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생각을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세상 투자 금액의 80%가 ETF 등 패시브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PER과 같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주가 상승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상대 매력도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자금 시장에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주식시장에 이론적 한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주가가 꼭지 찍고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실질금리는 상승하니까요.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단기 조정, 장기 상승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은 실질금리에 가장 민감한 투자 자산이에요. 금 100g을 금고에 넣어두고 10년 후에 꺼내보시면 금이 110g 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투자에서 금리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나 금이 유리합니다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가 불리합니다. 물론 실질금리가 다시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럼 금은 다시 오르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36년 동안 못 봤다. 이렇게까지 실질금리가 떨어진 것은 그 말은 거꾸로 그보다 더 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비중 축소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운용자산 규모 600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 업체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가 달러와 하락 포지션에서 차익을 실현했고요. K2 에셋 매니지먼트 역시 달러와 하락 베팅을 대부분 청산했어요. 헤지펀더들이 달러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실질금리의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 같습니다. 달러 역시 실질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보다는 덜 민감한 편이고 시장 유동성에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단기 중립, 장기 약세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